여보, 오늘도 또 그 소리네요. 매일매일 같은 잔소리만. 잔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68살이나 먹고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면 어떡해요. 무책임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휴 말해서 뭐해요.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김영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해서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4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오던 제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진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진우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까지 아들의 인생 여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이게 과연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경비실에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사교 댄스 교실 수강생 모집. 평생 춤이라고는 춰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문화센터에 들어서니 제 또래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65세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저는 한미숙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아, 네. 김영수라고 합니다. 춤은 정말 처음이라 걱정이네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발만 밟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미숙 씨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스텝을 틀릴 때마다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고 쉬는 시간에는 차도 사다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 댄스를 배우게 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떠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우울해져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자녀들과의 미묘한 거리감, 노년의 외로움, 공감대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바쁘니까 이해해요. 미숙 씨는 자녀분들이 어떠세요? 저는 딸 둘이 있는데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딸은 부산에 있어요.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예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해서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댄스 교실을 다닌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 나들이 어때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랜만에 한강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날 한강공원에서의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도시락도 함께 먹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수 씨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네요.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던데.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그 후로 우리는 댄스 교실 외에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가는 곳마다 즐거웠습니다. 미숙 씨는 교양도 풍부하고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미숙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집안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오랜만에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대충 때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음식 만드는 것도 참 오랜만이에요. 그날 미숙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가정의 따뜻함이구나.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가정의 온기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마음 써주시니까. 뭐려? 저도 영수 씨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 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남은 인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씨,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 씨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제 아들 진우도 미숙 씨의 딸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미숙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넓고 좋은 집이었거든요. 결혼 초기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는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는 각자의 연금으로 각자 용돈을 쓰고 공통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미숙 씨가 가계부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이번 달 생활비 정산해 봤는데요. 네, 얼마나 나왔나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까지 해서 180만 원 나왔어요. 90만 원씩 내면 돼요. 90만 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뭐가 많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혼자 살 때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었잖아요. 사실 저는 혼자 살 때 한 달에 60-7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안 하고 간단하게 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미숙 씨는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 드시고 좋은 재료를 쓰시다 보니 식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 식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식비가 많다고요? 우리 좋은 거 먹어야죠. 이 나이에 건강 챙기지 않으면 언제 챙겨요?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너무 비싼 재료만 쓰시는 것 같아서. 비싸다고요? 영수 씨는 그동안 얼마나 대충 드셨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숙 씨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브랜드 옷을 좋아하셨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셨는데 그때마다 꽤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 씨,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었네요. 응,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와서 그래요. 여행이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제주도 2박 3일로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영수 씨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돈 쓸 때는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요? 100만 원도 안 드는데 뭐가 큰 돈이에요? 저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여행비로 1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숙 씨, 우리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좀 더 계획적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영수 씨는 정말 옹색해요. 돈 벌어서 뭐해요? 쓰라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아이고 그런 걱정만 하면서 살면 언제 인생을 즐겨요. 건강할 때 돈 써야죠.
이런 식으로 금전 감각의 차이가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숙 씨가 제 동의 없이 큰 구매를 자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 새 소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언제 바꾼 거예요? 원래 소파도 괜찮았는데. 오래돼서 바꿨어요. 이 소파 300만 원 했는데 정말 좋죠? 300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시면. 제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예요? 같이 쓰는 물건인데 상의는 해주셨으면. 영수 씨는 뭐든지 상의하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두 번째 큰 갈등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사교적인 성격이셨습니다. 댄스 교실, 등산 모임, 봉사활동, 동창회 등등 일주일에 거의 매일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활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수 씨도 같이 나가요. 우리 모임에 오면 재미있어요.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모임에 나가보니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숙 씨의 친구들은 모두 여성분들이었고 저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대화 주제도 대부분 여성들의 관심사였고 저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미수가 이분이 남편이구나. 잘생기셨네. 응, 영수라고 해. 댄스 교실에서 만났어. 아이고, 댄스 잘 추세요. 미숙이가 춤을 좋아해서 남편분도 춤 잘 춰야 할 텐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 미수가 너 정말 복 터졌다. 이런 젠틀맨을 어디서 구했어? 이런 식으로 저는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항상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계산할게요. 어머, 미안해요. 고마워요. 한 번에 20-30만 원씩 나오는 식비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숙 씨, 매번 제가 계산하는 건 좀.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영수 씨가 참 옹색하네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창피해요. 결국 저는 미숙 씨의 모임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미숙 씨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또 나가요? 지난주에도 나갔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매일 집에 있는데 영수 씨만 밖에 나가면 어떡해요? 저도 외로워요. 그럼 미숙 씨도 친구분들 만나세요.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같이 있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사회생활도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숙 씨가 제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 친구들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집에 와서도 큰 소리로 웃고 술 냄새까지 풍기고. 그냥 즐겁게 놀다 온 거예요. 이 나이에 그렇게 철없이 놀아도 돼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중한 편이죠. 하지만 가끔 모이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미숙 씨 눈에는 그게 철없어 보였나 봅니다. 결국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가족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제 아들 진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첫 손자였습니다. 너무 기뻤죠? 아빠 우리 아들 보러 오세요. 그래, 바로 갈게. 어디 가요? 진우가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미숙 씨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바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손자를 처음 본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빠 할머니는 안 오셨어요? 응, 피곤하다고 하시네. 나중에 인사드릴. 며칠 후 진훈의 가족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응, 그래. 들어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기 할머니시죠? 할머니. 네, 그렇네요. 미숙 씨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아기를 보여드렸지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죠? 네, 예쁘네요. 건성으로 대답하시는 모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훈의 가족이 간 후에 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손자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 할머니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의 자녀와 손자를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큰 문제는 미숙 씨의 딸들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살던 큰딸 수진이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큰딸 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와 수진이가 함께 있을 때 저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수진아, 미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회사 일은 바쁘지만 적응했어요. 결혼 생각은 없어?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모녀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수진 씨, 어떤 일 하세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IT 분야가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수진아, 배고프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와, 정말요? 엄마 잡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시작하면 미숙 씨가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수진이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왜요? 딸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엄마 딸끼리 할 얘기도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죠? 아, 네. 그럼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시간 보내다 오세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작은 딸 혜진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아버님이 잘해주셔서. 아버님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당연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딸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영수 씨, 올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면 어때요? 큰딸도 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진훈애도 불러서 함께해요. 진우 씨네요. 꼭 불러야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요. 결국 진훈의 가족도 함께 추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 미숙 씨의 두 딸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훈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왔어요.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아기가 이모들한테 인사드려야죠. 하지만 미숙 씨의 딸들은 아기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기 귀엽네요. 잘 크고 있구나.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제가 미숙 씨의 딸들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하면 수진 씨, 미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진아, 엄마랑 차례 준비하자. 혜진 씨는 부산에서 혜진아, 너도 와서 도와줘. 계속 대화가 차단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딸들 옆에 앉고 저는 진훈의 가족과 함께 테이블 한쪽 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엄마 정말 맛있어요. 혜진아, 너도 많이 먹어. 네 엄마.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으니까 좋아요. 반면 진훈의 가족에게는 진우 씨,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어요. 완전히 대우가 달랐습니다. 식사 후 제 손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기가 좀 보채네요.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미숙 씨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좀 시끄러우니까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결국 미숙 씨와 딸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진훈의 가족과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아빠, 어머니가 우리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제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미숙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제 가족들에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은데? 차갑게요. 저 나름대로 잘해준 거예요. 하지만 수진, 혜진이한테 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당연하지 않아요. 수진, 혜진이는 제 친딸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영수 씨도 제 딸들을 친딸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하겠지만 친손자처럼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 2년째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숙 씨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야, 허리야. 어떻게 된 거예요? 화분 옮기다가 삐끗했나 봐요. 병원에 가보니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몇 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게 맞죠? 미숙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물도 좀 갖다 줄래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영수 씨 등 좀 긁어줄래요? 네, 거기 말고 좀 더 위로. 아니, 아래로. 영수 씨 배고파요. 뭐 좀 해줄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미역국 끓여줄래요? 시원한 걸로. 네, 바로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 김치도 좀 더 익은 걸로 주세요. 저번에 주신 건 너무 싱거워서. 하루 종일 미숙 씨를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미숙 씨, 제가 조금 쉬어도 될까요? 아픈 사람 놔두고 쉬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10분만. 영수 씨는 건강하니까 모르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3주 동안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나오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미숙 씨가 아프니까 저도 걱정돼서. 아니요, 분명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간병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영수 씨가 아프면 저도 힘들다고 해야겠네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오히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몇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팠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미숙 씨,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물을 갖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숙 씨, 아, 깜빡했네요. 드라마 보느라. 약도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약은 어디 있어요? 응급약품함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응급약품함이에요? 평소에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셔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밑에 있어요. 복잡하네요.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결국 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직접 약을 찾아 먹어야 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영수 씨 죽 먹을래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죽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어요. 쌀을 물에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돼요. 너무 복잡해요. 그냥 레토르트 죽 사올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미숙 씨를 간병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황당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네? 제가 아픈데? 아픈 사람은 그냥 쉬면 되잖아요. 저까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전화해요. 그렇게 미숙 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열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요? 저 친구들이랑 식사 중인데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해열제 먹고. 해열제 효과가 없어요. 그럼 택시 타고 가요. 저는 조금 이따 갈게요. 결국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액을 맞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네. 수액 맞고 나서 좀 낫네요. 다행이네요. 저도 걱정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안 와 주셨어요? 병원에 가면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어차피 의사가 다 해주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아플 때 병원에도 함께 가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돌봐드렸는데 미숙 씨가 아플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영수 씨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여자가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거고 남자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에게 저는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돌봐주는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미숙 씨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결혼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사다 줬거든요. 아, 그랬군요. 영수 씨는 그런 거 안 해주시네요.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시키는 거랑 알아서 하는 거랑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항상 돌아가신 남편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리도 잘했어요. 주말이면 항상 브런치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뭘 해드릴까요? 우리 남편이 만들어 주던 팬케이크요. 팬케이크를 만들어 드렸지만 맛이 좀 다르네요. 우리 남편이 만든 건 더 폭신폭신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괜찮아요. 사람마다 손맛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표정은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옷, 물건들. 저는 그 물건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미숙 씨, 이 옷들 정리하면 어떨까요? 무슨 옷이요? 돌아가신 남편분 옷들 말이에요. 옷장에 가득해서. 왜 정리해요? 아직 입을 만한 옷들인데 하지만 지금 입지 않으시잖아요. 언젠가 입을지 몰라요.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결국 저는 옷장 한 귀퉁이에만 제 옷을 걸어둘 수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는 미숙 씨와 전 남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가족 사진들. 우리 사진도 좀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어디예요? 여기 빈자리에. 거기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사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럼 다른 곳에? 다른 곳도 다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결국 우리 사진은 침실 구석에 작게 하나만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숙 씨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돌아가신 남편을 언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참고하려고요. 지금은 제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죽은 남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남편 제사 준비해야 해요. 네? 제사요? 네, 기일이 다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여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좀 어색한데요? 뭐가 어색해요. 저도 영수 씨 전 부인 제사 때 도와드릴 거예요. 제 아내는 제사를 안 지내요. 기독교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영수 씨는 우리 남편 제사만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미숙 씨 남편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니. 제사 당일 미숙 씨의 딸들도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던 음식들 다 준비하셨네요. 이응,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빼먹으면 안 되지?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영수 씨도 절 올리세요. 네,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모르는 사람에게 저를 올리는 기분이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영수 씨를 좋아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우세요? 남편 생각이 나서요. 오늘 제사 지내니까 더 그리워져요. 영수 씨는 전 부인 생각 안 나요. 가끔 생각나죠? 저만큼 그리워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건지, 이렇게 견디며 살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였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미숙 씨, 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요? 최철수라고 대학 동기인데, 어제 심근경색으로.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겠어요.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은 안 돼요. 왜요? 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영수 씨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친구 장례식인데. 친구들한테 벌써 영수 씨 온다고 했어요.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실례잖아요. 미숙 씨, 이건 장례식이에요. 친구가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이 어디 가나요? 하루 늦게 가도 되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우선시하다니. 저는 장례식에 갈 거예요. 그럼 혼자 가세요. 저는 제 약속 지킬 거예요. 부부인데 이런 때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씨 친구를 제가 왜 함께 보내야 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어도 남편이 힘들어하면.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친구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 순간 화가 폭발했습니다. 호들갑이라고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래도 남이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미숙 씨에게는 제가 뭐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느낀 건데 미숙 씨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제가 아플 때는 신경도 안 쓰고 항상 돌아가신 남편과 비교하고. 저는 도대체 뭐예요? 영수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요?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도 예민한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부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누가 진심으로 슬퍼해 줄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고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미숙 씨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제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 씨 위주로 돌아갑니다. 가장 서글픈 것은 제 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어머니랑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우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인데 어떻게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진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 아빠가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가? 네. 표정도 어둡고 말씀도 적어지시고. 혹시 어머니와 사이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억지로 참고 사실 필요 없어요. 아빠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정작 아내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많이 늙었다. 무슨 일 있어? 나이가 나이인데 뭐. 아니야,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별거 아니야. 재혼 어때? 잘 지내? 응.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신혼인데 그럭저럭이 뭐야?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후회하고 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인생에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 나이에는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쉽게 말하네. 쉬운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나이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뭐가 필요해?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3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나이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응급실이요? 왜요? 가슴이 아파서.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아, 그래요? 심각한 건 아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올 수 있어요? 지금요? 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네? 한 달 전에 예약한 건데 취소하기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응급실에 있는데. 영수 씨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 가봐야 할 일도 없고.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서글펐습니다. 옆 침대에 있는 할머니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온 가족이 달려왔는데 저는 보호자분 안 오세요? 바빠서 못 와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네요. 그럼 줄이세요. 어떻게 줄여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영수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미숙 씨,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서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고 있고 미숙 씨도. 또 시작이네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서로를 생각해주면. 영수 씨는 정말 까다로워요.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년을 살아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방적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요?